십자군. 세계사에 특별히 관심 없는 사람도 이 단어만큼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싸운 유럽의 기사들과 이슬람의 전투는 세계 각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렇듯 십자군은 주로 성지 예루살렘이나 이슬람의 유충지인 이집트 등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외에 기독교의 영역이 아니던 동유럽과 북유럽 등 유럽 내부에서 벌어진 십자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라고 하더라도 서유럽 같은 경우엔 오래전 로마 제국 시절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습니다. 12세기 유럽 라일란트 지역에 새로운 종류의 카톨릭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카타리파라고 불린 이 이단 종파는 기존 카톨릭 사제들의 타락상을 비판하고 청빈과 고행을 강조하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카타리파는 이후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 지방에 포교되어 기세를 떨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때 랑그도크 지방에 알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알비파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이 카타리파는 기존 카톨릭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등장한 꽤 괜찮아 보이는 종교운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영적인 면을 너무 강조해 물질을 전부 나쁜 것으로 봤고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여겼으며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도 죄악으로 봤고 그랬기에 동물의 출산으로 나오는 고기나 우유, 계란 등을 먹는 것까지 금지하며 채소와 곡식만을 먹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신자들이 모일 리가 없었으니 사제계급만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카타리파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세례받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카타리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카톨릭 사제들이 예수 사후 역사를 날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 종파가 어떻게 남부 프랑스 지방에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남부 프랑스는 분할 상속 관습에 따라 수많은 군소 영주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성교단에 불만이 많았는데 카노사의 굴욕 이후 교회 권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영주가 가진 세금 징수 권한의 일부를 교회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중소귀족들은 토지재산만으론 생계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고 때마침 나타나서 기성교회의 무지와 사치, 이기심을 비난했던 이단 설교자들의 말은 그들을 귀담아 듣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카타리파는 특이하게 여성 사제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이 덕택에 같은 계급 안에서도 열등한 대접을 받던 귀족과 부유층 여성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귀족과 영주들이 카타리파에 관용적이게 되자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점차 빈부와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폭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했죠. 보통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난 다른 지역의 이단과 달리 카타리파는 지배계층의 주도하에 조직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랑그도크 지방의 카타리파는 기존 교회와 교황에게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교황청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교황은 특사와 사제들을 보내 이단의 교리를 논파하여 그들을 다시 재개종하고 이단을 단속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랑그도크의 대영주 툴루즈 백작 레몽 6세가 이에 비협조적이었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레몽 6세는 카타리파는 아니었지만 카타리파의 호의적이었죠. 이에 교황은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에게 이단 토벌을 요구했는데 필리프는 잉글랜드 존왕과 대립 중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황의 특사가 레몽 6세를 만난 뒤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황은 그를 범인으로 여기고 곧 1208년 3월 10일 프랑스 전역에 레몽 6세와 남프랑스의 이단을 토벌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냅니다. 교황이 보낸 서한에는 이단에 대한 토벌 외에도 이단자의 땅을 빼앗는 전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28일은 다시 특사를 보내 이 전쟁을 십자군으로 선포했습니다. 1209년 6월 십자군에 호응한 기사만 수천 명이 넘자 레몽 6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교황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레몽 6세는 십자군에 협조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카타리파, 일명 알비파를 제거하기 위해 랑그도크 지방으로 간 알비 십자군은 주요 거점 중 한 곳인 카르카손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베지에와 카르카손의 영주 레몽 로제는 대규모 십자군과의 정면 승부보단 농성을 선택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카르카손에 있는 사이에 베지에의 수비병들은 성문을 열고 십자군과 맞서다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십자군은 패주하는 수비병을 쫓아 성 안으로 진입했고 도시를 장악하는데요. 이때 십자군은 카타리파를 제거하기 위해 교황의 특사로 있던 아르노 아말릭에게 카타리파와 카톨릭 교도를 구분하는 법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가 한 말이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였습니다. Carediteos, novitenim dominus qui sunt eius.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들을 모두 죽여라. 신이 그들을 가려낼 것이다. 한마디로 구분 없이 모두 죽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말 역시 전해지는 이야기로 그가 정말 이렇게 말했는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도시를 장악한 십자군이 약탈과 학살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비 십자군은 카르카손으로 향했습니다. 배지에서 벌어진 잔악행위 때문인지 그 사이에 있는 도시들은 모두 항복했죠. 영주 레몽 로제는 카르카손에서 항전했지만 여름더위 속에 이어진 포위에 주민들의 안전을 대가로 2주 만에 항복하고 맙니다. 십자군은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했지만 도시 전체를 약탈했습니다. 한편 카타리파의 심장부를 점령한 십자군은 아직 2단을 모두 제압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군이 40일의 복무 의무를 수행한 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인데요. 이에 교황은 4차 십자군의 참전 경험이 있는 시몽드 몽포르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지만 그 역시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년 십자군이 충원되는 봄과 여름에 여러 전과를 거두고 다시 가을과 겨울에 겨우겨우 자신의 군대로 방어하며 전과를 상실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상황이 지지부진해지자 툴루즈 백작 레몽 6세는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자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약속의 이행을 거부했고 교황은 이에 다시 레몽 6세를 파문하고 그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십자군을 이끄는 시몽은 방비가 튼튼한 툴루즈 대신 그 주변 지역을 서서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에 레몽은 아라곤의 왕 페드로 2세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당시 아라곤의 왕은 서남부 프랑스의 영주들과 봉건자로 얽혀 있었고 그중 레몽 6세는 아라곤 왕의 처남이자 봉신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응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던 시몽의 십자군과 맞붙어 패하며 전사하고 맙니다. 시몽은 기세를 몰아 승승장구하며 랑그도크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점령지에서 가혹한 착취를 벌인 그는 지역의 민심을 얻진 못했죠. 그의 바닥난 민심 그리고 레몽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레몽이 다시 움직이며 드러나는데 시민들이 레몽에게 성문을 열어주기로 미리 약속하고 레몽과 그의 아들이 공격해 롱강 서쪽 보케르를 회복했으며 툴루즈에선 이에 호응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몽은 이 반란을 진압하고 경고의 의미로 학살과 착취를 벌였는데 이 때문에 남부 프랑스의 민심은 더욱 바닥을 쳤으며 그에 대한 반감만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1217년 9월 13일 아라곤에서 용병을 이끌고 온 레몽 6세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툴루즈를 탈환합니다. 시몽은 그해 겨울부터 툴루즈 재점령을 시도했지만 1218년 6월 25일 수비 측의 투석기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후 시몽의 아들은 랑그도크 남부의 카르카손과 일부 작은 영지만을 점령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고 1222년엔 레몽 6세가 죽고 그의 아들 레몽 7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남부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관심이 없던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달리 1223년에 즉위한 루이 8세는 이곳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교황은 이것을 2단을 축출할 기회로 봤고 곧 공의회를 열어 레몽 7세를 2단으로 선포하며 십자군을 재조직했습니다. 프랑스 왕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자 카타리파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루이 8세는 아비뇽까지 도달했고 랑그도크의 대부분 지역은 항복했습니다. 결국 레몽 7세도 가망이 없다 판단하며 항복합니다. 남은 카타리파 2단자들은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몽세기르 요새로 도망쳤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랑그도크 지방엔 종교재판소가 설치되고 2단 신문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2단 신문이 시작된 것이죠. 카타리파가 자리잡은 지역이었던 만큼 이렇게 시작된 종교재판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그들은 묵비권 행사나 위증과 같은 소극적 저항부터 2단 신문관에 대한 공격, 피해자에 대한 체포와 처형 방해 등 적극적인 저항을 벌였습니다. 1235년 툴루즈에선 2단 신문관들이 도시 밖으로 추방되기도 했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2단 신문관 하면 잔인한 모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2단 신문은 사제들이 진행했고 개종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스스로 뉘우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은 카타리파의 저항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1242년 2단 신문관과 수도사들이 칼과 도끼에 맞아 사망하고 물건까지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결국 교황청은 1244년 카타리파의 마지막 요새인 몽세기르를 공격했으며 그곳의 2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후 카타리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남아있었지만 종교재판으로 인해 사제계급이 사실상 몰살당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었고 1321년 8월 마지막 카타리파 사제 기욤 벨라바스트가 화형당하며 카타리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알비 십자군 결과 카타리파와 민간인은 최대 100만 명가량 희생되었습니다.
1200년대 프랑스 인구가 1300만 명인 것을 생각한다면 끔찍한 사건이었죠. 남프랑스 초원지대에 이들의 영혼이 내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린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진압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한편 사라진 카타리파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중 유명한 것이 마지막 몽쇄기를 요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카타리파의 보물을 가지고 탈출했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에 성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 아직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